네, 안녕하십니까. 여행 인문학 콘서트 베네치아 또 다른 세상의 창, 오늘 해설을 맡은 김희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여행 인문학 콘서트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면 경치 보고 사진 찍고 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라고 또 제안을 해보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제작진이 제일 처음 머리에 떠올렸던 도시가 바로 이 베네치아입니다. 자,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산타루치아라는 역에서 보통 내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이 베네치아라는 이 도시는 혹시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한 섬이죠. 그리고 저 안에는 자동차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모든 곳곳을 다리나 연결된 다리나 배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섬들을 다 이렇게 다리로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리는 몇 개일까요? 다리. 섬이 118개면 다리는 몇 개일까요? 400여 개의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가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모든 자동차 기능을 다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119 소방 이렇게 하는 그것도 배, 모두 배, 뭐 구급차도 배, 모든 게 다, 버스도 배, 다 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성 자체가 정말 희한한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이 약해지면요, 강력한 연대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여러분들 그 유럽 역사에서 훈족의 어떤 침입은요, 정말 유럽 사람들의 정말 뇌리에 정말 깊이 박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특히 그 훈족의 왕 아틸라 같은 경우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다 못해 어디로 도망가요? 뻘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뻘밭 뒤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기다가 오리나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리나무? 오리나무를 갖다가 이 뻘밭에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밀봉이 돼서 영원히 거의 썩지 않는답니다. 그 위에다 돌기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만든 도시가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엔 이제 서쪽에서 누가 또 그 게르만족들이 막 침입을 해오니까 또 도망을 쳐서 이민족들이 이제 여기서 합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섬들이 확장돼서 저렇게 약 120개에 가까운 섬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룬 그런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태인들만 살도록 해놓은 그런 동네를 게토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이 게토가 처음 나타난 곳이 바로 이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유와 관용과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태인들한테 도대체 이 관용을 베푼 거야? 자유를 베푼 거야? 포용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당시 유럽에서 이 유태인들은요, 어디서나 다 멸시받고 쫓겨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베네치아 사람들은 이들을 자유롭게 게토라는 지역에서 살게 해준, 그래서 우리가 게토라는 것이 굉장히 억압된 공간 같지만 유태인들한테 처음으로 어떤 자유를 준 그런 것도 바로 베네치아고요. 이 게토라는 지역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그 아주 중요한 뭐랄까요, 랜드마크 같은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리알토 다리라는 겁니다. 리알토 다리. 자, 근데 이 리알토 다리에서 바로 문학 작품이 하나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자, 당시 유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의 어떤 이런 자유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직업이 유일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유일하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에 굉장히 치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뱅크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뱅크? 네. 그래서 이탈리아 말로 방코에서 나옵니다. 방코가 뭐냐면 벤치라는 뜻입니다. 벤치. 그래서 리알토 다리 근처에 벤치에 유태인들이 앉아서 쓱 지나가면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돈을 구워주는 대부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세계에서 최초의 은행이 하나 탄생이 되는 게 바로 리알토 은행입니다. 이것이 유태인들이 확장하고 확장해서 지금은 골드만삭스 같은 데들이 바로 지금 유태인 사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 상인들은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의 측면은 거기 이제 안토니오라는 아주 선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바사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것을 그냥 제가 한쪽 측면만 얘기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이죠.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침을 뱉고 멸시하는 샤일록한테 돈을 구워서 결혼 자금을 구워줄 정도니까 뭐 대단한 우정이죠. 그리고 바로 이 바사니오하고 이제 포사라는 이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올리는 이 아름다운 어떤 사랑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결국 안토니오의 배들이 전부 다 침몰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재판이 벌어지게 되죠. 포시아의 그 어떤 지략 이걸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판결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볼까요? 샤일록의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기독교인들의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수민족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살을 1파운드를 베지만 피를 갖다가 흘리지 말게 해라라는 말은 이건 사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미 살을 1파운드를 갖다 베를 때는 피도 같이 흘릴 거라는 것은 그냥 상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피도 포함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말장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재산도 뺏기고 종교까지 막 개종을 하라고 이런 압박을 당하게 되죠. 자, 이제 베네치아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고 세계 최고의 어떤 부국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전에 혹독한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실 텐데 첫 곡은 봄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봄처럼 만개할 베네치아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서 우리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두 개의 악장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연주해 주실 분들은 정말 연주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의 정다슬, 바이올린의 이서연, 첼로의 김이나 이 세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베네치아는요. 그 아까 제가 왜 리알토 다리나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산마르코 광장이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랜드마크를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여기가 골목들이 지금 그 넓은 데만 지금 여러분 보셔서 그런데 정말 골목이 좁아요. 그래서 골목 막 근데 다니다 보면 뭐 정말 좋은 구두 뭐 옷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보면서 가다 보면 정신없이 가게 되는데 길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니다 보면 길을 잊어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잊어먹었을 때는 산마르코 광장이 어디냐, 리알토 다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마르코 광장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칼레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궁전은 아마 9세기 때 이제 만들어진 궁전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총독들이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지금 지방자치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공식 이제 주거지이기도 하고요. 고딕양식으로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 베네치아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조형미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안을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시빈 평의회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역사를 그린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원수 76인의 어떤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이 베네치아에 도대체 유명한 화가들은 누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아마 생길 겁니다.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세 명의 화가를 소개를 할 건데요. 이 화가들이 사실 보통 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베네치아에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림들과 화가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키워드로 푼다면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 그래서 후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 십자군 전쟁, 십자군 운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십자군이 뭐 4차인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 중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돈을 벌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베네치아에서 중간에서 돈을 엄청 벌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중해 무역, 유럽 어떤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이 사람들이 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주요 이제 교역 물품들을 이들이 이제 중개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후추였습니다. 향신료를 대표하는 후추. 물론 다른 향신료도 많지만 이 후추가 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시아에서 들어온 건데 정말 눈이 띵 할 정도로 굉장한 향신료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후추에다 재워놓으면 굉장히 또 오래 갈 수가 있었고 정말 좋은 그런 얘네들 입맛에 맞는 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추를 얼마큼 가졌냐가 부의 어떤 척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네치아의 시시각각 변하는 빛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베네치아에서 한 2박 3일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주 고층 빌딩이 없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나무도 이렇게 뭐 지금 보세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빛이 항상 비치는데 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빛이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어떻게 붓을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네치아의 베네치아 화풍, 이 화가들이 생겨난 것은 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갖다 해본 편인데요. 저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렌체 화파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베네치아의 화파의 그림을 보고 뭐 그냥 좋은데 뭐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림 그리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리 저렇게 윤곽선으로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채색을 하는 거죠. 네. 저기는 뭐 그렇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목가적이고 명암이 뚜렷하고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색채가 뭐 그림으로는 지금 비교해 줄 시간이 좀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벨린이라는 사람이 베네치아 학파의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갖 색채를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색채를 처음으로 쓰게 되는 그런 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는 당연히 풍경화를 갖다가 많이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제자가 바로 조르조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왜 이걸 몰랐을까? 저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무릎을 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캔버스화라는 말 쓰죠. 캔버스화를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나무판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저 사람이 배 도시라든지 텐트의 천이라든지 이걸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화를 그리니까 잘 그려지더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캔버스화의 창시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풍경화를 굉장히 잘 그렸겠죠. 그래서 그게 조르조네의 그 업적이고요. 자, 그러면 티차노는 벌써 두 사람을 다 거쳤기 때문에 색채도 잘 썼고요. 그 다음에 풍경화도 잘 썼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재주로 뭐를 했냐면, 자 여러분들 그 대부분의 화가들은요 살아있을 때 아주 지지리도 궁상이었어, 그죠?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린 화가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통 피카소를 많이 떠올려요, 그죠? 자, 근데 저 티치아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엄청난 부를 갖다 누리게 돼요. 자,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인물화를 갖다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뒤에 풍경도 잘 그렸고요. 그리고 인물도 잘 그렸는데 그 인물의 가장 장점인 부분을 갖다가 성격적인 묘사를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마치 셀카를 갖다 찍었더니 너무 만족스럽게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자기 초상화를 맡기려고 모든 또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초상화를 찾으려면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의 척도 얘기했죠. 너 후추 몇 알 갖고 있어, 이런 것처럼 너 티치아노가 그려준 초상화 있어 없어, 뭐 이거 갖고 또 부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벨리니의 그 대표작은 산 자카리나 성당의 성모자와 성인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르조네 같은 경우는 폭풍이라는 그 또 대표작이 있습니다. 자, 티치아노 같은 경우는 성모의 승천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카를 5세의 기마상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이 합스부르크 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걱턱이 저기 유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뭔가 강인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탁 저렇게 그려주니까 서로 저 사람한테 초상화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만개한 베네치의 화가들 작품들을 보시면서요, 비발디의 4개 중 봄 중에 2개의 악장을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베네치아에 갔을 때 이제 뭐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음악회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야, 정말 음악회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이탈리아 말을 잘 몰라도 다 비발디의 4개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들어보면 다 비발디 4개만 연주하는 아주 희한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발디의 도시이기도 하고 바로 관광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발디의 4개를 들으러 갈 때 그래도 가장 좀 뜻깊게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에타 수도원에서 하는 4개 연주를 들으면 좀 남다른 감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비발디가 근무했었고, 여기서 여자 고아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부유한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매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 이 아름다운 도시를 또 뭐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매춘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에타 수도원이고요. 여기서 사제를 하고 있었던 바로 이 비발디가 여자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 아이들한테 기악곡, 합창곡들을 이제 작곡을 해서 정기연주회가 있을 정도로 유럽 전역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음악을 발표하던 곳인 거죠. 자, 이 비발디 이 사람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자, 제가 아까 얘기한 어디죠? 산마르코 광장을 가시면요, 거기 이제 막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 한 귀퉁이에 어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 카페가 바로 유럽 최초의 카페, 플로리안이라는 카페입니다. 플로리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왜 도대체 여기서 카페가 생겼을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음료는 와인이고요. 이슬람을 대표하는 음료는 뭘까요? 지금 다 힌트 드렸잖아요. 이슬람을 대표하는 와인은 커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원래 발견이 된 것을 이슬람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를 오래 하게 되니까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지들끼리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유태인들은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또 몰래 빼다가 여기다가 이제 팔아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베네치아의 최초의 카페가 생긴 겁니다. 자, 나중에 비엔나 전투를 통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커피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플로리안의 아주 독특한 점은 여자들이 출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쪽으로 들어간 이 카페는 여성 출입이 안 됐어요. 바흐가 작곡한 최초의 광고 음악, 카페를 위한 광고 음악, 그게 바로 커피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딸이 있는데 아버지랑 이 커피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노래가 바로 커피 칸타타예요. 그래서 카페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집에서라도 좀 커피 좀 끓여 먹자. 그랬더니 그 많이 마시지 말라고, 안 그러면 시집 안 보낸다고, 뭐 이렇게 아버지랑 대화하는 노래가 바로 커피 칸타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출입이 안 된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여성 출입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주된 작업 장소로 썼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카사노바입니다. 이 카사노바랑 이 그 비발디랑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16년간 같은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둘 다 사제 출신이에요. 카사노바도 사제 출신이라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이 비발디는 어느 정도로 불량한 사제였냐면 자기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미사를 거의 다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카사노바는 자기가 집전하기 전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올라가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쓰러져서 막 끌려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둘 다 결국은 여성 문제로 다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발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사를 거의 빠지면서 음악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든 오페라의 여주인공 안나라는 여자랑 바람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딱 뭐라 그러냐면, 비발디가 나는 사랑과 베네치아를 맞바꾸었을 뿐이다라는 이런, 멋진가요? 그리고 이 카사노바는 뭐라 그랬냐면, 성은 종교나 신분, 사회적 통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미 있으면 양이 있고 서로 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멋진 이야기를 했죠. 데미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결국은 비욘드 해야 되는 거죠. 그 너머의 세상으로 인간들은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뜨거운 사랑들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비발디의 여름 중에 두 개의 악장을 또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그 이야기는 벌써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문화의 그릇으로 사람을 담는 로망의 도시 베네치아라고 제가 이제 한번 소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 GT라고 써 있는 거 혹시 많이 보셨나요? 그게 바로 그랜드 투어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각각의 어떤 그런 도시에서 뭐 그림이나 조각이나 공예품, 기억이 될 만한 것들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구매품보다 가장 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 게 바로 베네치아에 가서 풍경화를 갖다 사고 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 갖다가 이곳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 뽐내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 베네치아에 가면은 빛도 좋고 물안개도 좋고 막 하여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실력 있는 화가다 그러면 여기 가서 자기 실력을 갖다 뽐내기 위해서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화가로는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날레토도 있었고 컨스터블, 르누아르 뭐 이런 화가들이 다 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마네라는 이 화가도 여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제임스 티소라는 동료 화가의 이제 권유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작품도 팔고 뭐도 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그림들을 그 자리에서 그린 게 아니라 스케치만 해서 혹은 기억을 한 다음에 파리로 와서 다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대우나 뭐 이런 그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갖다 이제 그 화상들한테 아주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네에게 베네치아란 위대한 화가로 성장하게 된 그런 큰 기쁨을 준 그런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네라는 화가도 이때 그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 같은 경우는 따라갔는데 파리로 와서 그 기억이 안 나갖고 그림을 못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네의 뭐 그림 중에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첫 부인이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 베네치아 그림을 못 그리다가 여러분들 잘 많이 보셨을 뭐 런던 건초더미, 뭐냐면 루앙 대성당 뭐 이런 연작들 이런 걸로 이제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부인 알리스와 베네치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이제 68세라는 아주 늙은 노구의 몸을 끌고 다시 간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 대우나 그다음에 콘타리니 궁전 뭐 이런 작품들에서 29점이나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을 나중에 모아서 한 화廊에서 이제 전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네에게 베네치아란 노구를 이끌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로망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화가들을 끌어들였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또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는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이 베니스 비엔날레 그러면은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2년마다라는 뜻이에요. 2년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그냥 2년마다 한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미술 행사, 미술 전시회의 이름이 그냥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 뭐 부산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 다 2년마다 그냥 일어나는, 그래서 그냥 2년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공화정 이전에 여기 국왕 부부의 은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였는데 이게 인류 최초의 비엔날레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 해는 가구 박람회를 하고요. 또 한 해는 한 해 걸러서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작가가 거기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아무튼 참가를 하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엔날레가 펼쳐지면서 여기 부속 행사가 하나 따라가게 되거든요. 바로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베니스 영화제. 그러니까 이 베니스 영화제는 베니스 비엔날레의 부속 행사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2년 뒤에는 독립 행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대 영화제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바로 베니스 영화제. 이게 3대 영화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오래된 영화제가 바로 뭐예요? 바로 베니스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니스 영화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죠.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베네치아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고 베네치아인은 베네치아를 만들었다. 라는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원래 없던 데인데 베네치아인들이 만들었다. 자, 저는 이 베네치아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그냥 좀 느낀 점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 완전한 선한 역사도 없고 100% 악한 역사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들의 신앙심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좋게 말하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가의 무덤을,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마가라고 있습니다. 마가의 무덤을 털어서 그 유골을 갖다가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상징인 사자가 바로 베네치아의 상징이고, 베니스 영화제나 이런 데 가보면 사자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마가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피렌체나 잘 사는 도시였죠. 피렌체나 베네치아의 이 부유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또 굉장히 신앙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을 약간의 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오신 대부분이 지금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의 이런 행위들을 여러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래서 이런 죄의식을 싣기 위해서 예술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에 뭔가 돈을 후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뭔가 죄사함을 받는 길이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의 베네치아를 만든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복잡한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아무튼 베네치아는 지금도 문화와 예술과 역사로 세계의 사람들을 담는 그런 그릇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첫 인문학 콘서트였는데요, 여행 콘서트였는데, 혹시 좋으시다면 여기저기 막 민원을 넣으셔갖고 저희가 더 많은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